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한글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동영상 강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날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연구실 있고 한글날 전입니다. 사실 오랜만에 이제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벌써 두 개나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이래서 또 이 녹화가 녹음이 안 돼서 이제 영상을 아까 30분까지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에, 녹음이 안 되는 걸 깨닫고 급하게 다시 하는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 이제 대면 수업보다 동영상 강의가 훨씬 힘들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스크린을 보면서 피드백 없이 이렇게 강의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요구, 뭐 퀘스천 마크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이 진도 부분도 있어서 이제 제가 강의를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 이제 사실 교육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50분, 4, 50분 정도만 강의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그래프라든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그런 이제 경제학적 내용들은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실제 대면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부 실패, 네, 정부 실패와 이제 규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가 보이시죠? 이제 공유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잠시만요. 다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공유가 됐고요. 오늘은 이제 정부 실패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정부 실패가 뭘까요? 우리 정부가 망하는 거예요. 그쵸? 설마 정부가 망하겠어요? 정부는 이제 망하진 않고, 정부가 이제 어떤 이제 일을 하는데 경제사회 질서, 우리 규제라고 한다면 경제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실패하게 되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하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 2주 전에 배운 시장 실패와 연결돼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시장 실패가 뭐가 있죠? 그쵸. 첫 번째 시장 실패는 우리가 완전 경쟁,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만나서 균형 가격을 결정하고 균형 생산량을 결정할 때, 이게 이제 기본 과정이 되는 게 뭘까요? 완전 경쟁이죠.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있어야 된다는 완전 경쟁을 가정하고 하는데 뭘까요? 이 공급자가 한 개나 아니면 소수인 경우, 독과점 영상이 발생하겠죠. 이 독과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민간이나 기업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데, 그쵸? 여러 가지 생산이나 기업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의도하지 않게 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정보의 불안전성이든지, 그쵸? 정보의 불안전성이 있으면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뭐 사회적 불평등이 일어난다거나, 그쵸? 어, 사회적 불평등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공재가 공급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이제 시장 실패가 있는데, 이런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요. 어떻게? 뭐 재정 정책을 쓰기도 하고, 그쵸? 우리 정부 규제. 민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정부 규제를 통해서 이제 시장 실패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런 이제 정부의 개입이 원래 의도한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부 규제에서 왜 정부 실패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정부 실패는 규제 실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제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정부 규제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 개입이 실패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 정부 규제가 실패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규제의 실패를 공부하기 위해서 정부 실패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정부 실패가 왜 일어날까요? 이제 흔히 학자들은 이런 이제 정부 실패가 일어난 이유는 이제 정부가 국민의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이제 한계, 그러니까 이제 이걸 X 비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효율성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이제 투표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투표 제도 자체가 결함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선호를 정확히 반영하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를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시행하는 정책들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패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쵸? 어,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주인 대리 이론인데 이제 주인이 가지는 결함들, 그다음에 또한 대리인이 가지는 그런 결함 자체 때문에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정부 실패를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실패가 이제 있다면 요거를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는 몇 가지 이론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뭐 그게 이제 뭐 이익 집단론이 될 수도 있고 투표 이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주인 대리 이론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비효율성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첫 번째에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부 실패가 나타나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투표 제도 자체가 가지는 그런 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선호를 반영하는데, 그쵸? 우리의 선호가 왜곡돼. 이게 나타나죠? 그쵸? 처음에는 이제 우리의 선호를 들어줄 것처럼 이제 뭐 유세도 하고 공약도 내세우지만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선호와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정치를 한다거나, 그쵸? 예, 예.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디엄 보통 모델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서 그거를 완전히 대칭적으로 선호하는 이런 이제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부만이 참여를 하고 그쵸? 일부만을 대표하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미디엄 보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미디엄 보트 모델은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뭔가 그 당시에는 다수결이었지만 그 다수결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변하게 되고 새로운 투표에 의해서는 또 다른 이제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후보를 뽑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모델 자체가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투표만 이제 제대로 된다면 정부 실패는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뭐 이게 쉽지 않죠. 뭐 미국의 트럼프, 뭐 이미 우리가 탄핵시킨 박근혜 대통령, 현 정부, 현 대통령 플러스 배우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죠. 자, 또 이제 우리가 정부 실패를 바라보는 이론적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게 주인 대리인 이론이에요. 주인 대리인 이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예, 주인 대리인과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서 볼까요? 이 대리인을
잘못 뽑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대리인을 잘못 뽑으면 그쵸? 그 자체가 뭘까요?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이 정부 실패를 일으키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택과 도덕적 해이예요. 역선택은 뭘까요? 네. 역선택은 우리가 이제 대리인을 뽑는데 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뭐 그냥 잘못된 대리인을 뽑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볼까요? 현실은 어떻죠? 누구보다도 불공정하죠? 예, 누구보다도 불공정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정치인들. 예. 뭐 이거는 이제 보통 인간이 가지는 어떤 정보의 한계 그리고 또 이제 미디어가 가지는 정보의 왜곡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역사한테. 도덕적 해이는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을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을 선택하는데 대리인이 뭘까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해. 그쵸? 우리가 국민과 정부의 관계에서 뭔가 국민은 주인이라고 하면 정부는 대리인이죠. 그럼 뭔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쵸? 어. 뭐 우리가 무사한 일, 복지부동, 행정, 횡령,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공공선택론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예. 대리인도 사람이거든요. 국민도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인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한테 뭐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어떤 그런 유기체론적인 어떤 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정부의 행동이나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부도 뭘까요?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뭘까요? 그 정부가의 이익 추구가 뭘까요? 국민의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공공선택론적인 어떤 시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공선택론은 굉장히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최적의 제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론적 시각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이 공공선택론을 조금 더 깊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깊게 연구하는 과목을 제가 이제 기존 과목을 좀 개편해서 많이 개편해서 개설할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이 주인 대리인 문제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주인 대리인 문제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정부 실패가 바라본다는 이론적 시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 실패를 이제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 중 중요한 게 이익 집단론이에요. 이익 집단론. 그렇죠? 우리가 다원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데 어떤 선호라든지 이익이 비슷한 집단과 그룹들이 있어요. 그럼 뭔가 그런 그룹들이 뭐야, 조직을 결성하고 그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익 집단이고요. 이익 집단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있는 존재고 또 필요한 존재예요. 그쵸?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익 집단이 이제 굉장히 응집되게 조직이 돼 있고 자신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서 뭔가 다수의 이익들 있죠. 다수의 이익들을 침해하는 경우. 그리고
다수결 리즘이 침해하지만 이 조직화된 이익들, 이익 집단의 이익들이 묶어요. 정부 관료를 포획하거나 협상을 해서 묶어요. 자신의 이익에 기여하는 규제나 정책을 만드는 경우. 그때 이제 정부 실패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익 집단은 지대추구 관점에서 정부 실패의 유형인 지대추구 관점에서 우리가 잘 설명될 수가 있어요. 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익 집단이 조직되고 그들의 이익들을 응집화된 이익들을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정부 관료를 포획하거나 지대추구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부의 제도나 규제나 정책을 만들어낼 때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정부 실패를 바라보는 여러 분적 시각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정부 관료의 재량권이에요. 재량권. 재량권. 사실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복대리인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부 관료가 대리인이죠. 대리인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복대리인입니다. 복대리인. 주인과 대리인에서 주인은 뭐냐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고 대리인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예요. 그럼 뭔가 주인이 대리인을 선택하게 되는데 대리인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뭘까 우리가 정부 관료는 투표를 위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뭘까요? 임명이 되죠. 임명. 정치인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임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관료와 일반 시민, 국민들은 뭘까요? 직접적인 주인 대리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 중간에 정치인이라는 대리인이 하나가 더 있는 복대리인 관계예요. 그래서 에, 이 복대리인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이 관료들 있죠. 관료들이 이 정치인들을 대신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관료들은 정치인들이 주인이고 왜냐면 정치인들이 관료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뭐 우리 국민들 일반 시민들도 주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정치인들은 전문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이 행정의 일들을 관료들한테 이제 위임을 하게 됩니다. 위임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위임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포괄적으로 이제 관료들한테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데, 그쵸? 그 위임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정부 실행 수단이라든지 제도는 관료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뭘까? 이 재량권은 이 관료의 힘이 되고요. 관료의 힘이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 정부 관료의 재량하에 이제 발생하는 제도가 규제입니다. 규제의 모법은 법적 근거를 갖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만들지만 규제를 집행하는 집행 수단 같은 경우는 관료들의 재량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뭘까? 이런 이제 규제의 강도나 집행 수단들을 관료가 결정할 때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사용하게 되고 그 권한을 통해서 권한 때문에 이익 집단의 이익이 결정이 되겠죠. 그게 이익 집단과 관료가 결탁되는 포획되거나 결탁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쵸.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관료의 재량하에서 그쵸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한테는 손해가 되지만 이익 집단한테는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만들어지거나 완화가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이제 정부 실패를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 중에 그 정부 자체
정부 자체의 특성이 가지는 이제 특성 때문에 이제 정부 실패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합니다. 뭘까요? 대표적으로 비효율적인 거죠. 비효율적. 우리가 이제 비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제 효율성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어, 효율성의 유형 뭐가 있죠? 두 가지 효율성이 있습니다.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은 뭐고 기술적 효율성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대면 수업을 했다면 제가 바로 지난 학기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물어볼 텐데 지금 아무도 없어서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겠네요. 배분적 효율성은 뭐냐면 어떤 사회의 효용과 자원들을 묶어요.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그러니까 상계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사회의 각 분야나 각 집단한테 묶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균형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서 묶어요. 아주 이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 상태를 우리가 배분적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상적으로 더 이상 사회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최대한 이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를 우리가 파레토 최적이라고 합니다. 파레토 최적. 그래서 파레토 최적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효용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조적으로 정부는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사회 전체 자원이 있다면 볼까요? 그러면 정부가 얼만큼 하고, 정부가 얼만큼 사회의 효용을 갖고, 부를 갖고, 민간이 얼만큼 사회의 부를 갖고, 효를 갖고,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왜곡도 나타나고, 정치적 왜곡. 그쵸? 정부가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부가 역할을 줄여야 되는데, 그쵸. 더 많은 역할을 해서 비대져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고, 자원이 비효율적, 민간과 정부 간의 자원이 이제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죠. 또한 뭘까요? 정부 기관 내에, 정부 분야별, 예, 사회복지 예산과 경제개발 예산, 그쵸. 농촌과 해양 간의 예산들. 어느 분야에 각 정부가 해결해야 될 여러 어느 분야에 어느 만큼의 예산과 효용, 자원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효율적으로 이제 배분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사회가 필요한 것보다 왜 이런 게 발생할까요? 뭐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로비가 있을 수도 있고 이익 집단 로비가 될 수도 있고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왜곡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정부와 민간 간, 정부 분야, 정책 분야 간 효율적으로 예산을 이제 배분하는 것들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게 구조적이라는 거, 구조적. 그래서 이제 정부 실패가 발생하죠. 배분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문제. 그러면 뭘까요? 기술적 효용성. 배분적 효율성이 이제 어떤 그런 분야 간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 것을 말한다면 기술적 효용성은 뭘까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때 달성이 됩니다. Less input, 그쵸? Less input, more output and outcomes. 근데 뭘까요? 정부는 구조적으로, 그쵸? 기술적으로 효율성일 수가 없어요. 효율적일 수가 없어요. 왜? 인풋과 아웃풋이 뭘까? 이렇게. 좀 이따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separation, 절연돼 있다고 하죠. 분리돼 있다는 거죠. 민간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 기업은 뭔가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풋을 줄이고 아웃풋을 늘리면 그게 뭔가 다. 아웃풋 마이너스 인풋은 그게 다 프로핏이에요. 이익이야. 근데 뭔가 정부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인풋을 줄이게 되면 뭘까요? 아웃풋이 떨어지게 되고 어떤 국민의 만족이라든지, 그쵸? 국민의 만족이라든지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 구조적으로 인풋을 줄이고 아웃풋을 늘릴 유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기술적 효율성이 낮은 상태를 학문적인 용어로 X inefficiency라고 하고요. X inefficiency라고 하고 정부 실패의 한 유형으로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정부 실패의 한 유형으로 그쵸? 그래서 뭐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음,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음, 잠시만요. 여기군요. 여기 설명하는 바가 있는데 참여자 목록, 추가 옵션. 음, 화이트보드 없네. 이제 오랜만에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예. 어쨌든, 오, 잠시만요. 추가 공유 옵션. 이건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대면 강의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프처럼, 한계 수입 곡선, 그쵸? 한계 수입 곡선과 효율적 공급 곡선, 이 Q2에서 P1의 아주 적은, 낮은 가격으로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쵸? 이 정부의 특성은 X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요. P2로 이렇게. 그쵸? 그래서 볼까? Q1에서 우리가 필요한 생산량보다 더 적은 Q1에서 P2의 높은 가격으로 비효율적으로 공공재가 생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정보 실패를 바라보는 이제 이론적 시각이었고요. 울프란 학자는 이 정보 실패의 원인을 이제 정부 개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특성에서 봤어요. 그래서 에, 이 정부 개입의 수요의 특성, 정부 개입을 원하는 시민 입장, 국민 입장에서의 수요의 특성 때문에 정부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했는데 딱히 근데 저는 이제 교과서를 정리하긴 했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이 이론이. 이 앞에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량권 이론이라든지 비효율성은 잘 설명을 하는데 뭐 이것들은 뭐 그쵸? 예, 예, 예. 수요 특성, 공급의 특성 그렇다는 정도로 설명할 뿐이지 이게 왜 정부 실패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제 조금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특성들은 정부 실패의 원인을 잘 설명을 하긴 합니다. 뭐죠? 그럼 한번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정부 개입의 수요적인 특성, 그쵸? 시장 결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산업폐기물, 그것도 부정적 외부 효과죠. 뭐 독과점 현상들, 인구 증가,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이것도 볼까요? 외부 효과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볼까요?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이제 그쵸?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수요가 생기겠죠? 당연히 또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로서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소비단체가 볼까요? 인권 및 평등, 사회적 차별 금지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제 수요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수요들, 해결해 달라는 수요들이 이제 생기겠죠. 또 볼까요? 정치적 보상책에 대한 요구, 수요에 대응한 합리적 규제가 아니라 정치적 보상을 노리고 불합리한 정부 개입을 뭐 확대해달라는 그런 이제 이익 집단, 그쵸? 이익 집단에 대한 이익 집단 요구하는 그런 이제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어, 또 이제 수요 특성을 보면 이제 정치인들의 짧은 시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정치인들은 장기적 이익,
이익이나 손실을 낮게 평가하고 단기적 이익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당연히 뭘까? 우리 재선. 그들의 재선 아니면 선거에 유리한 것 때문에 그렇죠. 오랫동안 10년, 20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장기적 이익은 정치인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것들은 자신의 재선이나 선거, 정치적 당선하고는 큰 관련이 없고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 단기적 표를, 자신한테 표를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단기적 선호에 근거한 규제나 정부 개입을 선호하게 된다. 그럼 당연히 뭘까, 이것들은. 장기적으로 실패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이제 뭐 선거 때문에 단기적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이건 뭐 어떤 이론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그쵸? 예, 우리 의회 정치 이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이제 선거와 재선과 관련된 그런 이론이죠. 그 다음에 뭘까요? 정부 개입의 수요의 특성. 이익과 손해가 분리된다는 거.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예, 그쵸? 예, 정보 부문은 비용 부담자와 이익을 얻는 자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예, 그쵸. 보통 어떤 이제 비용 부담자는 전체 국민이 되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전체 국민들은 그 비용을 전체 국민으로 나누면 개개인한테 돌아오는 비용은 굉장히 작죠. 그래서 뭘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합리적 무지라고 배웠죠. 그렇죠. 반면에 소수의 이익 집단이 가지는 비용과 편익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볼까요? 엄청난 로비, 특히 이익단 로비를 통해서 규제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정부 실패로 이어지게 되겠죠. 또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비용 부담자는 소수이고 혜택은 전체하게 들어가는데 이익에도 불구하고 혜택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전체 국민들한테 골고루 가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서 못 가요. 또 합리적 무지 상태에 빠져서 적극적으로 그 이익을 누리지 않고 손해를 그러니까 집중되는 소수의 이익 집단이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못 가요. 여러 가지 로비를 한다거나 하는 그쵸?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수요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공급적인 특성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제 공급적인 특성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또 실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 실패가. 일단 뭐 우리가 아웃풋과 인풋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과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정부 산출은 우리가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뭘까? 그쵸? 예, 성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뭘까요? 이잘 조직된 이익 집단이나 압력 집단에 원하는 걸 들어주더라도 뭘까요? 그게 아웃풋과 아웃컴으로 잘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집단이 압력 집단에 원하는 이익 집단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뭘까? 당연히 이제 독점적 생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을 달성하는 요인이 전혀 없고 이건 아까 말한 X inefficiency, X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뭔가 전달 책임인 생산 기술의 불확실성. 그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산되는지 이런 어떤 전달 체계라든지 생산 과정이 명확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전달 체계도 굉장히 모호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기가 어려워. 그쵸? 그다음에 이제 예,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요건 뭐냐면 한 번 정부가 시행한 것들은 뭘까요? 이거를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뭐 손익분기점이 없는 것도 당연히 이익과 손해. 예, 특히 이제 이게 개념이 없죠. 그래서 아까 인풋을 줄이고 아웃풋을 늘릴 그게 이제 프로핏인데 프로핏을 늘릴 유인이 없어서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시작하는 것들은 정책이나 사업들은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까 이제 정치하고 연결이 그렇죠? 네, 한번 시작한 것들은 정치인들, 수혜자가 생겨나고 그 수혜자들을 그쵸? 그 수혜자들은 정치 입장에서 하나하나 표가 되기 때문에 그쵸? 이걸 한번 시작한 사업들은 정책들은 규제들은 이걸 끝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종결 메커니즘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규제 일몰법이에요. 규제 일몰법. 그래서 아, 규제를 한시적으로 5년 동안만 하고 자동으로 이제 규제를 예, 일몰하게 하는, 없애게 하는 이제 그런 제도들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규제를 뭐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재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이게 참 잘 안 되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정부 실패를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과 이제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서의 울프, 수요와 공급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부 실패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 이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정부 실패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이제 정부가 가지는 정부 시스템이 가지는 조직적인 구조적인 내재적인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X 비효율성,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부 실패의 유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부성이라고 합니다. 내부성. 우리가 이제 외부성과 내부성을 배웠죠. 외부성은 뭐예요? 우리가 시장이 그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나 생산 활동이나 여러 가지 민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외부성이라고 한다면 내부성은 뭐냐면 정부가 뭘까요? 외부에 드러난 목표가 아닌 자신만의 숨겨진 목표를 추구한다는 걸 우리가 내부성이라고 합니다. 이 내부성도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쵸? 당연히 예, 이제 외부에 드러난 사회적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볼까요? 내부의 목표를 추구한다면 결국은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요. 예, 우리가 외부 효과는 이제 우리가 파저티브 익스터널리티하고 그렇죠.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배웠는데 파생적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이건 이제 정부 실패. 아까 앞에 거는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시장 실패였지만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실패의 개념이에요. 정부가 어떤 일을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자신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국 이 externality는 영어로 말하면 unintended, 의도하지 않은 게 핵심이에요. 의도하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발생한 효과. 그럼 뭘까요? 파생적 외부 효과는 뭘까요?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든 규제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했는데 뭐 그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규제로 말하면 뭘까요? 규제의 역설, 규제의 부작용이죠. 이걸 이제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정부 실패, 부정부패나 지대추구의 문제죠. 정부가 어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이제 이론적 시각에서 정부 관료의 재량 있죠, 재량. 재량이 굉장히 강하고 그 재량을 못 가요. 근거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나 규제의 강도나 규제의 완화, 규제의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뭔가 그 과정 속에서 그걸 권한을 이용해서 뭔가 사익을 추구하게 돼요. 그렇죠? 사익을 추구하기. 그게 바로 이제 지대 추구예요. 왜냐하면 그 규제나 정책 수단이 뭘까요? 그걸 통해서 이익을 받는 집단이 생기게 되고 그 집단이 뭘까? 그 이익 때문에 뭘까요? 그 이익을 관료와 일부 공유하면서 뭘까요? 나누게 되면 그게 바로 지대 추구가 되고 그렇게 나누게 되면 뭘까요? 사회 전체를 위한 규제라든지 정책이 생기지 않고요. 왜곡된 규제가 생기겠죠. 그게 바로 정부 실패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정부 실패 유형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X 비효율성이죠. X 비효율성. 그쵸? 이건 뭘까요? 비용과 수입이 절연 때문에 발생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비용과 수입이 민간 부분이 연결됐어요. 비용을 줄이고 이제 효과를 늘리면, 아웃풋을 늘리면 수익이 늘어나는데 정부는 그렇지 않죠. 비용을 줄인다 하더라도 조세 수입이 늘거나 줄거나 그렇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풋은 이제 조세로 들어오게 되고 아웃풋은 뭘까요? 우리가 측정하기도 어렵고 이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세 수입을 줄인다고 아웃풋이 줄거나 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 당연히 못 가요. 정부 관료 입장에서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못 가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못 가. 아웃컴을 이제 늘리게 되거나 아웃컴을 신경 안 쓰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일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효과는 낮은 이제 이런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X inefficiency, X 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부 규제 측면에서 비효율성 어떨까요? 그렇죠. 정부 규제 이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원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과도하게 증가할 때 X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부성. 내부성은 뭘까요? 예. 민간은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수익 극대화죠. 정부는 아주 명료한 이제 목표가 사회 문제 해결, 공익, 그쵸?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못가 그런 경우는 못가 내부, 외부에 드러나는 목표보다 내부적인 목표를 주고요. 내 영향력을 극대화하거나 내가 편하거나 내가 지대축으로.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받고 그걸 우리가 이제 니스카튼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라서 내 영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더 많은 예산을 일단 그때 뭔가 내가 편하게 이루기 위해서 뭔가 가능한 한 더 많은 인원을 뽑고 이걸 파케지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더 많은 신설 조직을 확보를 해서 볼까요? 내가 편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인력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돼. 그렇죠. 그다음에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한 정보의 취득과 통제에 집착하면서 볼까요? 네. 여러 가지 정보를 통제하려고. 그럼 뭔가 우리가 내부성이 발생했을 때 정부 규제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정부 규제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규제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뭘까? 자기의 권한과 예산과 조직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권한과 재량을 행사하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 그런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규제적인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지대추구. 이제 지대추구는 조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경제학적인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지대추구 문제하고 파생적 외부 효과.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들은 다음 시간에 대면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동영상 잘 신청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꼭 댓글 다시고요. 이름 이제 지금 적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감사합니다.